마이크 테스트. 이것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말이.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어디 갔노? 제가 오늘은 자료를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제가 자료를 추가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게 막 부실하게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질문도 좀 받을 거고요. 근데 이게 채팅하는 내용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기록이 남아서 같이 영상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어떤 때는 채팅 기록이 남고 어떤 때는 안 남고. 근데 방송을 시작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나오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항상 저는 나오도록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은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이제 향후 가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시작을 할까 공식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쓸만한 파일들은 몇 개 열어놓고 갖다가 바로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몇 개 좀 열어놓을게요. 제가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마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해놓고. 자,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밤 7시 7시 조금 지났는데 7시라고 할게요. 네, 정확히는 7시 27분인데요.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전체 공개 라이브 방송입니다. 제가 전체 공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 또 이제 멤버십이 별도로 있고 거기 유료 또 방송이 있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보실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제가 또 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또 유료 또 영상들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전체 공개 방송은 전체 공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네, 지미님 같죠? 네. 이게 글씨가 조금해서 저도 노안이 와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혹시 그 닉네임 호명할 때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환율은 사실 조금 오늘 수정이 돼야 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환율 한번 보죠. 네, 1396.2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주요 지수 결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요. 11월 종가 전월 대비 증감이겠죠. 전월 대비 증감이란 뜻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뭐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초보인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초보 분들이 들으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뭐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해 줘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전 데이터도 있는데 16년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요. 11월 그 둘째 주 화요일에 미국 대선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6년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16년도에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월 대비해서 11월 달에 몇 퍼센트가 오르고 이제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11월 달에 다우 지수는 6.4%, 나스닥은 2.6%,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4.6%가 하락을 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 선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는 또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었어요. 혼재돼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매우 낮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격 탄력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격 탄력도는 뭐냐면은 이제 같은 주식 종목이나 암호화폐 종목이라도 위아래로 움직임 폭이 좀 작은 종목이 있고 큰 종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베타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베타 값, 가격 탄력도에 있어서 베타 값이 크냐 적으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가격 탄력도가 이런 다우 지수나 나스닥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11월 종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몇 번 확인한 거예요. 동일하게 11.8로 나오니까. 다우하고 나스닥이 사이좋게 11.8인데 코스닥도 11.8%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혹시 숫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고 요 뒷 숫자 소수점 두 자리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항상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요.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번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쌓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향후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역량의 차이는 어떻게 나냐면 동일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본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또 역량이 많이 좌우가 되죠. 자, 그리고 24년 현재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한 6시는 돼야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물론 암호화폐는 365일 돌아가지만 주식 투자를 병행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토요일 날 한 6시 그리고 오전 8시는 돼야 제가 자료 정리를 다 마치고 조금 이제 뭐 쉬는 느낌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못했던 일도 좀 하고 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24년도는 다우지수가 5.3%가 지금 오른 상태예요. 이게 이제 향후에 더 오르고 11월 종가가 마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 6.6%, 코스피 0.2%, 코스닥 죄송합니다. 제가 뭐 비웃는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그 탤런트 중에 남자 안경 낀 탤런트 분이 얘기했던
이렇게 밈이라 그럴까 짤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웃었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우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고 제가 숨겨놨는데 04년도랑 대비했을 때 4.2배가 올랐고 나스닥은 9배가 올랐고 코스피는 3배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2배가 올랐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어요? 아, 코스닥만 놓고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문제가 많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마 그 SNL 방송 하겠죠. 아 이번에 시즌이 끝나서 안 하나? 뭐 논란도 많은데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정치 풍자를 하는 코미디가 남은 게 SNL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 뭐 지지자들도 계셔갖고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아니 코스닥 시장이 문제가 많네. 말들이 많네. 그게 생각이 나갖고 아니 코스닥 시장이 뭐 2배 올랐는데 말들이 많네. 심각한 거죠 지금. 자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와라 챗 GPT. 자 오늘의 보조 진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04년 도와 24년 04년과 24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대한민국이라고 한정해 줄게요. 이런 거는 그 확실한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방송 중이니까 그것까지 확인은 못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에 3.6%였고 지금 쭉쭉 오르잖아요, 그죠? 자,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를 기록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누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다시 해볼게요. 누적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저 챗 GPT가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러한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약 60%에 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 믿을게 설명 딱 해놨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2004년도에 100원이었던 상품이 20년 동안에 60원이 오른 거예요. 60원.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야, 무슨 60원밖에 안 올라. 제가 오늘 그 반박하는 자료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왜 살기 좋은 나라인지도 알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살기 좋은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코스닥은 2배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닥은 100원이 200원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는 물가인 거고. 참 이게 참 그렇다 진짜. 자, 그러면 자, 이제 채팅에 좀 남겨놓을게요. 04년과 24년 물가 상승률은 이제 1.6배 상승한 거고 코스닥은 2.0배 상승한 거잖아요. 안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근거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연역적인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시장에는 모든 종목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지 깽깽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코스피는 조금 낮잖아요. 3배 올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조금 편하게 이제 방송하실 때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에 막 남겨주셔도 좋고 즉흥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면 네, 오늘은 조금 호흡을 좀 길게 제가 이제 진짜 생 라이브처럼 이제 자료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좀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자, 제가 이제 그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라는 책을 쓴 시점이 작년 9월 뭐 출간이 20일쯤 됐어요. 그때 이제 공식 출간일은 27일인데 이제 조금 일찍 나왔죠. 교보문고부터 해서. 그때가 얼마였냐면 비트코인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방송도 그렇고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예측했는데 1억 원이 도달하는 시점, 1억 원에 저는 올해 가을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한테 9월, 10월, 11월 중에 1억 원을 돌파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현물 ETF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3월 11일에 1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맞췄다고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한테 사실은 너무 일찍 올라서. 그런데 요거를 좀 걷어내고 보면 제가 원래 책에 기재했던 정확히 1년 전에 지금을 예측한 거죠. 근데 저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책이라는 거는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고 제 영상도 다 남는데 지금 1억 원의 가격에 도달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 9월 27일에 발간할 때는 3,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저는 이제 완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 광고에서 뭐 내 돈 벌자는 거 아니고 이거 뭐 16,200원인데 한 권 팔릴 때 저 1,620원 받아요. 뭐 내 돈 벌자 그런 거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맞추나요?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투자라는 책은 사실은 암호화폐에 중점을 두고 쓴 책이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적용이 되는 원칙들을 제가 그거를 기획 의도를 갖고 집필을 한 거고, 그래서 투자를 좀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뭐 잘하는 분들도 금방금방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사실 뭐 요즘에 16,200원 해봐야 뭐 이제는 설렁탕 한 그릇, 뭐 함흥냉면 유명한 집 가면은 한 15,000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고, 교보문고에 이제 제 댓글 더보기에도 있고, 교보문고에 그냥 심지훈 치면 나와요. 키웨스트 쳐도 나오니까 한번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머지않아라고 표현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머지않아가 1년 뒤야.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용기가 없었던 게, 제가 용기가 없다기보다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는 2024년 가을 뭐 9월에서 11월 사이 이걸 적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출판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게 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살짝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머지않아라고 쓴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제 입장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출판사도 입장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썼다가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책을 발간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비트코인이 1억 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2억을 간다. 근데 이제 왜 2억을 가냐를 지금 얘기를 제가 다 하려면 너무 이제 뭐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2시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자, 너도 판때기도 한번 나와라. 그래. 이건 이제 큰 틀에서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또 이제 유료로 운영하는 또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방송에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료 멤버십을 왜 운영할 수밖에 없냐면, 원래 제가 3년 전에는 전체 공개 방송에서 옛날 거 찾아보세요. 다 알려드렸어요, 종목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이 매매량 자체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까, 뭐 어떤 뭐라고 예를 들까, 우리가 보통 잡코인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도 괜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는 땡땡 코인이다, 이걸 제가 추천하는 순간, 예전에도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한 10%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폐가 노출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래소에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멤버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 정예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큰 틀에서, 전체 방송은 큰 틀에서 조금 이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조금 가져가신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세요. 자, 비트코인이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한데, 자 3,600만 원에서 지금 1억을 갔잖아요. 1억 원 버피트 기준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2억 원을 여기서 2억 원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그게 중요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우 너무 고마워 2억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주가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갈 때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할 수 있죠. 자, 1억 원쯤에서 매수한 사람은 2억 원대쯤 됐을 때 보면 다 이만큼 수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진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이 과정이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천재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겠죠. 요 쌀 때 사가지고 요때 매도하고,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하고, 이게 되죠. 근데 참 개미들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자문을 해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미들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꼭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요. 그 여기서 또 사, 여기서 또 팔아. 그러니까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너 2배 수익이 났겠다라고 축하해 주겠지만, 뭐 사실 축하보다는 배 아픈 게 더 많죠. 축하하는 사람 한 2, 배 아파하는 사람 8이야. 저보고도 배 아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냐?
야 1억 원에서 2억 원이 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뭐 30%, 50% 이런 사람 이게 정말 희한한 건데 이게 개미다. 개미. 개미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얘가 분명히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 1억 원에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1억 원 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자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갈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거죠. 출렁이더라도 조금 이런 추세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 좀 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며칠이에요? 11월 9일이죠. 자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돼서 취임식 하는 게 1월 20일이에요. 그러면 1월달 20일에 12월달 31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일이니까 11월이 30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21일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더하면 52, 여기 더하면 이제 72일 남았단 말이야. 이 72일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 수 있냐면 아직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자, 이거 이제 새로 지우고 오늘은 좀 판서 위주로 할게요. 그냥 그게 편하겠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이 11월 9일이고 취임은 이제 25년 1월 22일이고 72일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보잔 말이에요. 이것도 오늘 너무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더라고. 생색내면서 알려주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멤버십 회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는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색내자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다 말씀드렸고 50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저도 전 직장에서 정책이라는 거를 많이 고민하고 실행도 해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 아직 취임 전, 자, 취임 후로 나눠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취임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1번 게리 겐슬러 해고. 이거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제 말의 핵심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겠지만 취임 전과 후의 일을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임 전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채굴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를 뭐 공급을 원활히 해주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를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하기는 트럼프도 조금 부담이 되죠. 왜? 지금 말을 잘못하면 이때 가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을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취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제롬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 제롬 파월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잘난 체 좀 할게요. 사람들이 너무 내공이 부족하다.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해보길 했나, 미국에 가보길 했나,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죠. 자, 저는 가능성이 지금은 반반으로 봐요. 근데 트럼프는 제롬 파월이 어저께 0.25%가 내렸잖아요. 금리를.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에 9월에 0.5인가를 내려가지고 9월에 5.5에서 5.0이 됐어요. 근데 11월에 또 0.25%를 내려갖고 미국 지금 금리는 몇 프로다? 4.75가 됐잖아요. 근데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전 어떤 말이 딱 떠오르냐면 이거는 제 속마음을 마음의 소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딱 아, 새끼 진짜 웃기고 자빠져 있네 이 새끼가. 뭐? 자기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날 금리를 바로 0.25%를 내려? 자, 여기서 제가 출발해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제가 트럼프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내릴 거면 그냥 내리지. 나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트럼프는 기분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런 거는 진짜 그 내공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윗자리에서 의사결정 해보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임명권이 있고 해임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있으면 지금은 부를 수가 없지. 진짜 불러갖고 조인트 까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 들 것 같아. 왜? 야, 네가 그냥 내리면 내리지. 왜 마치 트럼프가 금리 안 내리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내린 것처럼 나한테 왜 등을 때밀어? 아니 물론 트럼프는 금리 내리는 걸 더 좋아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더러웠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역사를 거슬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요거 짧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거 얘기하지. 자, 트럼프하고 제롬 파월이 자,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되죠 이제. 47대, 45대, 46대, 그쵸? 1, 2, 3. 트럼프가 이때 금리를 내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롬 파월이 어떻게 했냐면 제롬 파월만 말 안 듣는 게 아니야. 관료들이 말을 엄청 안 들어 쳐먹었다고. 금리를 어떻게 했냐? 올렸어. 트럼프가 그래서 열이 받았다고요.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저 새끼 뭐지 저거? 금리를 아니 그때 금리를 내렸냐 올렸나? 잠깐만. 그때 올렸던 걸로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요건 제가 좀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니까 이 제롬 파월이 조금 소신대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바이든한테 다 맞춰주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항상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 FOMC 발표할 때 그러면 이 제롬 파월이 제가 볼 때 얼마 재수가 없게 느껴졌냐면 뭐 제 의견 말씀드리는 방송이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공중파 방송이나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초대받아 나가면 이렇게 말 못하죠. 돌려서 순화해서 얘기하겠지. 되게 재미없게. 제롬 파월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와 좀 반대로 행동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 빙빙 돌려갖고. 그냥 한마디로 제롬 파월은 정치질하는 걸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임기가 4년 하면 12년인데 제롬 파월은 쉽게 얘기해서 12년을 헤쳐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롬 파월이 12년을 헤쳐먹으면은 미국의 그 FRB가 뉴욕에만 있고 워싱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지부도 있고 그 주요 도시마다 막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이제 지점장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FRB 의장인데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얘 혼자 제롬 파월 혼자 12년을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 김광석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모든 것이 변해가네. 제롬 파월 나도 마음이 변해가네. 원래는 소신껏 좀 하는 척을 했지만 나도 이제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해가네.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금리 올려주고 또 내려주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엊그제 뭐라고 얘기했냐? 제롬 파월을 일단 당장은 자를 생각은 없지만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야?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엄청난 천재가 맞는데, 제가 엊그제 사촌 캐나다에 사는 사촌 여동생하고 이제 카톡을 가끔 하거든요. 이 얘기했다가 저를 되게 버러지 보듯이 얘기하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빠 미쳤어? 트럼프가 천재라고? 이 나쁜 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말 실수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되게 멍청한 거야. 죄송해요. 그 듣는 분 중에도 여러분들이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론은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야 트럼프가 무슨 천재야. 퀘스트 당신 정신 나갔어? 트럼프는 엄청난 천재예요. 일론 머스크도 천재고. 저도 약간 뭐 재수 없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천재는 아니지만 저도 천재는 맞아요. 되게 재수 없죠. 본인이 천재라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내가 천재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지. 저는 그런 논리를 좀 갖고 있어요, 사실. 자,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퀘스트가 내가 볼 때 천재 같은데 하면 천재인 거고, 내가 봤을 때 당신 천재 아니야. 당신은 그냥 뚱뚱보야. 그럼 뚱뚱보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트럼프가 천재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그리고 조조 같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런 면이 좀 있는데, 감정적으로 싫어하더라도 필요하면 써요. 트럼프는 그래도 그런 통제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트럼프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은 더럽고 저 개놈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제롬 파월 임기가 언제 끝나냐면 26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너무 확 자르기도 힘들어. 사실은 버티면 못 자르거든요. 그리고 FRB에 대해서만 얘기하려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기관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또 짧게 갖다 놓을게요. 아니 퀘스트 이 양반아, FRB가 민간 기관인데 미국은 왜 민간 기관에서 금리를 결정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제가 오늘 3시간 강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건 다시 갔다 와서, 자, 트럼프 입장에는 여러 그 관료들한테, 트럼프 1기 때는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다 등 돌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제로 파월 자르네 이러면 많은 관료들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면서 좀 각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일단 끌고 갈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졌어요. 근데 단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야.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거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키웨스트는 천재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니까 이런 유출을 할 수가 없어. 힘들어.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해봤나? 미국을 뭐 제대로 가서 뭐 무슨 버거야 그 쉑쉑 버거, 와러 버거, 인앤아웃 버거, 또 뭐 있어? 파이브 가이즈 버거. 그 다음에 또 뭐 별의별 버거들이 있는데 미국의 버거를 한 10가지 정도는 먹어봐야 미국점 갔다 또 방구 좀 끼는 거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트럼프는 지금 패를 누가 쥐고 있어요? 트럼프가 패를 쥐고 있잖아. 제롬 파월은 지금 뭐야? 톰과 제리 아니에요. 톰과 제리. 지금 제리가 알아서 기잖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뭘 느꼈는지 아세요? 라이브로 봤어요. 제가 제롬 파월이 원래 스피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럽게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말을 먹어요. 예를 들면 영어 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지 뭐 long your market long market how are you how thank you 뭐 이렇게 발음하는 스타일이야. 더럽게 짜증난다고. 와, 어저께는 그 FOMC 스피치 할 때 너무 또렷하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씨 제롬 파월 평소에 말할 때 좀 그렇게 좀 하지. 평소에는 맨날 옹알이처럼 말을 하거든. 옹알이, 옹알스. 어저께는 저는 그런 미세한 것까지 캐치하는 사람이거든. 제롬 파월이 어디 스피치 학원 다녀왔나? 거의 어저께 느낌은 이런 거지 뭐. Never gonna give you up. 뭐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야, 트럼프 형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다. 나 26년 임기까지는 좀 하게 해주라. 열심히 할게. 바로 0.25% 내가 내리고 제롬 파월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점수 좀 따려고 12월에 바로 0.25 내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이 그만두냐 그만두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제롬 파월이 있던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던 금리는 무조건 내린다. 왜? 트럼프는 친기업 정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생각에 많이 동의하는데 법인세 낮추고 그 다음에 금리 낮추고 관세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난 참 진짜 문제라고 보는 게 언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등신 머저리가 이게 적당히 해야지 또 기자들하고 또 각 세우면 안 좋아. 아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우리나라가 망하나? 자, 이게 비트코인하고도 다 관련된 얘기니까 들어주세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이 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해리스가 되면 뭐 도움될 게 없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트럼프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러면 요만한 거 주고 이만큼 얻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 트럼프한테 체면 세워주고 명분 만들어주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방위비, 이거 뭐 그냥 단적인 예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방위비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사람들이 28,500명을 보내갖고 우리나라에 지켜주겠다고 와. 전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가 뭐 AI 인간 갖다가 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만, 내가 왜 흥분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방위비가 지금 뭐 1조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5천억 원 올려달라 그랬어. 그럼 그거 올려줘. 예를 들어서 그걸 체면을 세워줬잖아, 트럼프한테. 그 다음에 다른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언론인들을 비판하냐 하면 언론인 비판 방송 아닙니다. 어떤 그 현실과 실물 경제를 하나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서 뻘소리 하는 거야. 이번에 다 해리스 된다며. 해리스
뭐 해리스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좋아? 해리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북한 구분도 못하는 등신 머저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좋겠어? 자, 정치 선동 방송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유불리 따지는 거고. 자, 잠시 제가 갑자기 이제 뭐라 그럴까, 아까 커피를 계속 마셨더니 1분만 저기 해우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기업 운영 같은 걸 해보지 않거나 유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이렇게 되게 기업하는 사람을 악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들 때가. 자, 법인세를 왜 낮춰야 되냐면, 기업이 일단 있어야지 고용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이거 챗 GPT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에 트럼프 돈, 그리고 아까 뭐지? 지금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트럼프 돈 얼마나 풀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바로 다루긴 좀 그러니까 잠깐만. 그 상황 봐가면서 하겠죠, 트럼프가 이제. 근데 트럼프는 제가 볼 때 돈을 직접적으로 풀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쓸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내가 뭐 질문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아이고 잠깐만요. 실시간 채팅. 형님 좀 진정하셔야 됩니다. 뭐 화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났다기보다 제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좌뇌하고 우뇌가 같이 있잖아요. 둘 다 이제 텐션이 같이 올라오는 거지. 이제 CPU로 치면은, 이제 컴퓨터로 치면 CPU하고 그래픽 카드가 동시에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뭐 해야 될지 까먹었네 갑자기. 잠깐만. 그럼 기다립시다. 까먹었으면 이따 또 다시 생각나면 얘기하면 돼. 생각났다. 법인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저는 알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챗 GPT 활용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물론 이게 또 이제 이거마다 좀 다른데, 자, 3천억 원 초과되는 데는 24%고 2억 원 이하가 9%잖아요. 자, 미국은 연방 법인세율은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1%가 적용되고 있대잖아요. 근데 미국도 물론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처럼 요거는 조금 다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21%로 돼 있다고 하니까.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볼까요? 캘리포니 주와 텍사스 주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이제 여러분들도 곧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 안 쓰시고 챗 GPT를 네이버처럼 쓰시게 될 거예요, 곧. 자, 여기 봅시다. 캘리포니아주 법인세율 8.84. 자, 텍사스주는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는 알지. 이렇게 글이 나오면 이제 설명드리기 좋잖아요. 잠깐만, 글씨를 좀 키울까? 자,
텍사스 주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되게 안 좋네. 캘리포니아 주. 저도 이건 처음 알았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는데 왜 연간 세금을 이만큼을 내야 돼? 아니 이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그 해에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이 좀 잘 되게? $800를 걷는다고? 캘리포니아주가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렇다고 제가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나쁜 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텍사스주 전통적인 의미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랜차이즈 세금,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명목으로 총 수입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0.375에서 0.75를 부과한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인세 21%에 주 법인세 8.84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면 얼마를 내야 돼요? 자, 제가 오늘부터는 네이버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네이버 계산기. 자, 기억합시다. 21에 8.84. (0.21) 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참. 지워. 21 곱하기 8.84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잠깐만, 나 계산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지금 계산이 잘 안되니까 그냥 대충 더합시다. 9%라고 잡아도 제가 그거를 왜 했냐면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20일에다가 8을 더한 30%를 내는 건지, 근데 그렇게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30%를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게 맞다면. 뭐 아니래도 21%에다 또 곱하기 해서 8.8% 해가지고 뭐 23%를 내든 하여튼 이만큼 내야 되잖아. 근데 저는 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사스 주에서 0.375 이렇게 0.75 하는 거 보면, 자 이러면 법인세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8.84에서 0.75 뭐 이렇게 빼면 한 8%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조그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생각을 해봐요. 1년에 만약에 손익이 뭐 1,000억이 발생한다. 그럼 8% 하면은 80억 원이잖아. 80억 원이 10년이면은 800억 원인데 그걸로 더 뭐 연구 개발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야. 너무 살인적인 법인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텍사스 모든 도시를 가본 건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도시 이제 오스틴을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 5월 달인가 갔는데 5월 달에 38도에 5월 달에 5, 6월에 38도 매우 건조한 텍사스 오스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가 텍사스가 있어요. 기가 텍사스. 근데도 이제 세금이 싸니까 간다는 거야.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주변에 뭐 볼 게 없어요. 그 아래 내려가면 그 샌 안토니오라고, 내가 또 보여드려야 되나? 어차피 뭐 이거 뭐 3,000% 빠진 거 뭐. 자, 텍사스 이제 오스틴이 있는데, 자 미국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보이죠? 자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위쪽이 샌프란시스코고, 이쪽 라인들이 따뜻하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사는 거예요. LA 이쪽에, 그 다음에 얼바인 뭐 이런데. 사실 뉴욕 이쪽 동네는 겨울에 좀 추워요. 시카고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시카고 갔을 때 첫날 들어간 다음 날인가 10월 31일 할로윈이었는데 이상 기후로 그날 첫눈이 왔어. 그래서
작년에 10월 30일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시차 적응해야 되고 뭐래갖고 이제 이거 뭐야 창문을 보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미국을 자주 가본 사람이니까 대충 아는데 시카고도 여러 번 가봤고 아니 오늘 10월 할로윈인데 눈이 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바깥에 이제 바람 쐬러 잠깐 나갔지. 그랬더니 막 눈이 내리고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쪽이 춥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은 뭐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뭐가 있어. 그나마 뭐 댈러스 텍사스 야구팀은 댈러스에 있을 거야. 추신수는 여기 살았겠지. 그다음 이제 휴스턴 있고. 사실 이쪽 땅이 다 옛날에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다 뺏은 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샌 앤토니오 가면 팔라모 요새라고 있거든요. 성지야 성지. 잠깐만 샌 앤토니오. 하여튼 팔라모 요새가 있는데요. 여기 확대하면 나오나? 하여튼 그렇다. 왜 성지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팔라모 요새가 있는데 멕시코군이 뭐 5,000명인가 쳐들어오는데 거기 남아있는 198명인가 의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사자까지 다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야. 근데 그때 뭐 어떤 저기 어린아이가 깐난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멕시코가 이제 여기다 뺏겼지. 뭐 이쪽도 사실 다 멕시코 땅이었지. 다 뺏겼지. 하여튼 그렇고요. 뭐 얘기가 나올까 했나? 그래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면은 거리로 치면 거의 미국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상식적으로 4,500km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절반인데 약간 삼각형의 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250 대충 여기까지 한 2600km는 될 거야 아마.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군으로 따져도 좀 텍사스 대학교 이런 데도 좀 괜찮지만 공대 이런 거 좀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아직은 좀 그렇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트위터 X도 옮기고 기가 텍사스도 옮겼지.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쪽에 있는 기업체들을 다 일로 옮길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여기다 몰려 있단 말이야. 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이렇게 세율이 낮은 데로 이전을 할지. 근데 앞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은 거지 버틸 확률보다는 이전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메타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기 있어요. 시애틀 쪽에 있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외하고 이쪽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인가. 만약에 이제 지네들이 매출이나 손익이 안 좋아지면 옮기기 시작하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비트코인 향후 가격인데 오를 수 있는 지금 분위기와 여건이나 그런 건 많이 형성돼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은 요까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질문 좀 받고. 오늘 몇 시부터 했지 내가? 잠깐만. 아까 8시 27분인가? 1시간 됐네 벌써. 1시간 지각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보다 좀 많이 들으셔갖고 제 기분이 좋아갖고 좀 말씀드리면 자 한국의 반응인데 자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하나로 110조 원. 그리고 제가 잠깐 데이터 볼게요. 이더리움이 잠시만요. 제가 컨닝 좀 하고 올게요.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110조 원이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그 자산이 밑에 빨간 게 하루 거래량이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 그 순자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데 이제 엑셀 시트가 200씩 곱하기 하면 420에다 450개 정도 됐는데, 원래 이론적으로 엑셀 시트는 256개가 최대로 돼 있는데 컴퓨터들이 지금 좋아져서 그런지 지금 450개인데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0조 원이라 그랬죠. 이더리움은 그럼 어떻느냐? 이더리움은 이제 11.5조 원인데 아직 초반보다는 회복을 못했어. 왜 못했냐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거만큼은 아직 안 됐지만, 자, 제가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뉴스에서 갖고 와서 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데이터를 잘 몰라요. 추세를 봐야 돼.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나온 지가 이더리움 ETF 지금 거래된 지가 78일째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합계 순자산 추이를 보면 오늘 날짜로 121조 원이 됐기 때문에 펜 어디 갔노? 잠시만요.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여기 그 옆에 이제 펜 패드가 있거든요. 아, 내가 왼손으로 왼쪽으로 옮겨놨구나. 갑자기 조금 셀프 질문해봐야 되겠다. 졸았습니까? 펜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합쳐가지고 비트 이더 121조 원이 됐어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이 자금이 이제 나스닥 시장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왜 알트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못하고 있냐면, 이게 코인베이스 같은데 이 자금이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게 나눠서 110조 원, 비트 이더가 11.5조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갖고 한 120조 원 정도 된 거예요. 원래 그레이스케일에서 갖고 있던 자금 한 30조 원 어림 잡아도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90조 원이 증가했죠. 며칠 동안. 자꾸 개그하고 싶어서 제가 210일 동안 늘어났었나요? 그냥 재롱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210일째예요. 현물 ETF가. 이더리움은 78일째예요. 이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대충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깊이가 좀 얕지. 뉴스에서 오늘 순자산이 뭐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겠지. 이런 트렌드를 봐야지. 데이터가 모이면 트렌드 추세가 되는 거예요. 트렌드. 그리고 제가 통계 전문가라고도 이미 말씀드려서 좀 아신 분은 아실 테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자금이 나스닥에 들어간 자금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펌핑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자, 미국의 여건이 좋아지면, 자,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끝까지 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자, 미국에서도 사실 나스닥에 주로 자금이 들어간 거지. 현물 ETF가. 저 원래 글씨 잘 써요. 지금 빨리 써갖고 대충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진짜 성의껏 한번 써볼까. 근데 이게 펜은 좀 달라. 자, 코인 베이스에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도란프
도라나프 됐어요. 자금이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제 셀프 광고를 하면 제 멤버십이 왜 좋냐 하면 제가 미국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알트코인들 중에 재단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제가 조사를 싹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거의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전체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도의적으로도. 아니 제가 한 달 미국 갔다 오면 돈 1,000만 원이 깨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오는 건데 그걸 그냥 공짜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홈쇼핑도 아니고 잠깐 광고하고 자 010-5918 제 업무폰입니다. 7788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없어가지고 엄청 웃긴 상황인 게 뭐냐면 야 나스닥에 여기서 야는 추임새야. 여러분 야한 게 아니에요. 반말한 게 아니에요. 자 현물 ETF가 나스닥에 있어요. 이게 한국 코스닥에는 없어. 근데 미국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암호화폐를 장려한대. 크립토를 장려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도 이제 따라가죠. 대한민국도 정책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겠어요. 트럼프가 친 크립토 정책을 쓰는데 대한민국은 반 크립토 정책을 펼 수 있나?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좋아질 건데 어떻게 좋아질 거냐? 일단 규제를 빨리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오픈을 안 해줘요. 저도 그래서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거든요.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지금 대기업 같은 데도 솔직히 투자하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는 잉여 자금이 있어도 이 크립토에 투자를 못 해요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너무 눈치를 줘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 그래요? 관치라 그러잖아요. 관치가 뭐냐면 관청이 치 다스린다. 기업들이 눈치를 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눈치도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열리면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이제 대기업 자금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고 저는 전체 공개 방송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에는 제가 아는 거를 그냥 다 알려드리고 매일 브리핑 해드리는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여기 밑에 시트들 보면 제가 매일 시트를 정리를 하고 점유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트 수만 450개라고 이 파일 하나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더리움도 또 이렇게 따로 관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수 대시보드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뭐 일부들이에요. 뭐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 또 뭐가 있냐? 비트코인 가격 흐름 뭐 이런 게 있고 어제는 누가 또 그거 저기 뭐야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깐만 그럼 마지막 셀프 홍보 겸 자랑 좀 할까요? 자 셀프 홍보 겸 제가 왜 아까 이제 그 누구냐 그 지미 3526님 예측을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기업체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방법은요. 발품을 파는 게 제일 공부하는 데는 땡큐랜다. 좋은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 셀프 자랑질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자 제가 이제 11월 19일부터 이제 어떤 채널에 일주일에 2번씩 고정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2주일에 한 번 해주면 된다 그래갖고 갔는데 첫 제작 미팅에 갔는데
그 저를 이제 섭외를 해주신 분이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착각하셨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2번을 라이브를 참석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라이브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어떤 전문가도 라이브로 패널로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거절한단 말이야. 왜 거절한 줄 아세요? 라이브로 하면 실력이 다 뽀록이 난단 말이야. 아무 데이터도 못 보지.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 얘기해야 돼. 라이브로 하면 대부분. 근데 저는 뭐 설명도 상관없고 제가 어떤 질문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저한테는 결례가 아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할 때 미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하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그냥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다녀온 국가들 대충 하면 뭐 호주, 멜버른, 시드니, 벨기에는 이제 브뤼셀, 제 빠르게 읽고요. 캐나다, 토론토, 홍콩, 상하이, 프라하, 파리스, 베를린, 우리나라 발음이지.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나고야, 오사카, 도쿄, 암스테르담. 여기 보면 이제 방문 횟수, 체류 횟수 있죠. 싱가포르, 타이페이, 방콕. 그다음에 요거 제가 그 저기를 좀 잘못했네. 런던, 그다음에 미국 오스틴, 볼티모. 이건 미국 100대 도시, 그러니까 전 세계 100대 도시 안에서. 블루밍턴, 여긴 제가 5개월 반 살았으니까 NBA 할 때. 보스턴, 시카고, 키웨스트,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올랜도,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 워싱턴 DC, 하노이. 제가 하노이하고 호찌민은 15일씩 살다 오기도 했고, 호찌민 여러 번 갔고. 자, 여기 이제 100대 도시는 아니지만 갔던데 빨리 읽을게요. 호주 그레이트 오션, 로우드, 스찬, 항저우, 벨기에 안트베르트, 월터로, 라홀페, 프랑스 베르사유, 독일 보험스, 스투트가르트, 피스젠, 쾰른, 누르브루크링, 일본 후쿠오카, 네덜란드 잔담, 푸켓. 잔담은 이제 그 풍차 맞는데요. 푸켓, 그다음에 런던 세일즈버리, 그다음에 미국 게티스버그, 나이아가라, 뉴저지, 다윈, 데스밸리, 디트로이트, 라호야 비치, 미국 레드먼드, 마틴스빌, 몬트리올, 샌안토니오, 솔라나 비치. 이 솔라나 이름이 따진 비치예요. 스프링필드, 신시내티, 엘링턴, 애나폴리스, 애너하임, 어바인, 오션사이드, 루이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되는 사람도 미국 대선 예측할 때 되게 겸손하게 하는데,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맨날 뭐 비트코인, 뭐 미국은 어떨 것이다, 정치 패널들 나와갖고 미국이 어떨 것인다 얘기하는 걸 제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느낌이. 뭐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 미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설명하는지.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상황을 보고 했을 때는요 이럴 것 같고,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지.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는 그 여행하는 비용이 한 3배, 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는 해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저는 제 비용을 더 들여서 오히려 갔다 왔지. 더 차별화가 되겠구나. 더 모르는 사람보다 지식을 더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안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 광고. 자, 이건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갔을 때 이제 찍은 거고, 엔비디아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자, 네이버, 키웨스트, 투자인사이트, 가입해서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고, 벌써 수익난 종목이 두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하나가 14.99, 아니야 15.9. 하나가 그다음에 한 종목이 6개가 지금 추천이 돼 있는데 수익이 지금 난 종목이 15.9, 8.8%야. 그런데 그 동기간에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0이에요. 저는 다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뭐 광고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광고 카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야이씨. 여러분들한테 야이씨 한 거 아닙니다. 아유이씨.
자, 제가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보여드릴 겸 해서.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전 직장 다닐 때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파워포인트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워낙 많이 만들어봐서. 제가 200장짜리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싫어하겠어. 근데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 진짜. 근데 지금은 고마워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만큼 이런 걸 전달할 때 편리한 게 없어요. 멤버십은 몇 명 정도 이용 중인가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인원이 이제 꽤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퀘스트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그건데, 제가 대놓고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소수 정예로 운영을 좀 하는 건데, 그게 전체 공개로 하다가 2021년 3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됐잖아요. 3년 반 동안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근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 골드, 실버, 브론즈 해갖고 한 달 기준으로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기 때문에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저 49,000원은 그냥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지식을 내가 갖고 가는데 월 49,000원이면 공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지식 관련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지식 관련된 거에 돈을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딴 사람 그 유튜브 보고 그러면 슈퍼챗 막 싸드리고 그래. 왜? 그 채널이 없어질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정말 인색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실제로 투자를 많이 했고, 제가 전 직장 근무할 때도 제가 버는 급여의 한 달에 최소 5% 10%는 공부하는 데 썼으니까.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지 오프라인 강연을 가서 듣든지, 그런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고, 자, 오늘 1시간 좀 넘었는데요. 내일은 당연히 이제 방송이 좀 없을 거고, 저도 내일 이제 좀 비즈니스 골프가 있어갖고, 그때 제가 홀인원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그린피를 좀 쏘고, 그런 또 홀인원 패도 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12시 반 게임인가 그래갖고 동일하게 수원 CC인데 저녁 식사하고 이러면 오면 이제 할 시간이 없죠. 내일 안 되고. 질문은 별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제가 홀인원 제가 숫자랑 좀 인연이 많은 게 많은데, 첫 번째 홀인원 한 날짜가 2014년 9월 22일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홀인원 한 날짜가 10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20일이었다. 이게 오늘 갑자기 생각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10년 만에 거의 한 것도 맞는데, 홀인원 한 두 개 날짜가 어떻게 둘 다 똑같이 20일이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미로. 10년 주기설이니까 2033년 34년 11월 20일에 이게 예언이 될 것 같게 되는데, 저는 머리를 88cc에 올렸거든요. 옛날에 2005년도에 88cc 왜냐해서 세 번째 홀인원을 할 것 같다.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야. 자, 첫 번째 태광 cc, 두 번째 수원 cc, 약간 위에 이제 88cc에서 아마 세 번째 홀인원을 하지 않겠나.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무섭겠다.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진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좋은 기운 받으시라 이겁니다. 홀인원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홀인원 두 번 한 사람은 뭐가 있긴 있는 거지.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운 좋은 놈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좀 재수없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놈 스타일인가 보다. 좀 맞춰서 좀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마음이 좀 마음이 까칠한 게 아니지 말을 잘해야지. 조금 표현은 좀 거칠고 빨리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돌려서 설명 안 하고 직설적으로 하고 의견도 애매하게 안 드리고 뾰족하게 드리지만 마음만은 너무 따스한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Good night. Have a nice weekend.